알면 당신도 버테랑 개묘년 토끼해입니다. 설을 앞두고 이런 기원을 해봅니다. 토끼의 상징처럼 출산율 높아져라. 쌍둥이 아빠에게 행복한 남자 버테랑 MC 김효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설을 앞두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법태랑만큼만 법을 알자. 필요한 법률 꼭꼭 집어서 알려드릴게요.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설에는 뭐니 해도 가족 화합이죠.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아내와 아들 바라기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네. 설에는 뭐니 해도 머니. 세배하고 돈 받고. 용돈 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설날이 일요일이라 대체율이 껴도 엄청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만에 부담 없이 모일 기회인데 하지만 명절날 집안 북적북적하던 시절은 이제 지나가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우리 형제들은 괜찮은데 우리 네. 밑에들은 네. 정말 인구가 줄어서 많이 줄었죠. 네, 줄어서 네. 더 줄어드는 게 네.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근데 세계 인구는 증가했다고 하네요. 네, 80억 명이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렇게 인구가 증가한 건지 와. 네, 일단 국가별로 보니까요. 네. 중국과 인도 인구가 각각 14억 명. 여기만 28억이네. 네, 넘어섰고요. 아프리카에서 인구수가 증가하는 걸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유엔이 80억 명으로 추정됐던 지난 2022년 11월 15일을 전 세계 인구 80억의 날로 선포를 했는데요. 1974년 40억에서 48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이야, 48년 만에 2배. 놀랍습니다. 자, 물론 아프리카 등지에서 출산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인구의 증가는 아마도 인간 수명이 또 늘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이제 외신에서 보도한 네. 걸 보니까 그 더 나은 건강 관리 그리고 깨끗한 물 거기에 위생 문제를 개선한 덕분에 모든 곳에서 이 인간이 더 오래 살고 유병률이 줄게 됐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더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훨씬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15년 뒤에는 90억 명을 넘어설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휴,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아이들이 없는지 속상합니다. 요즘 부부들이 임신을 원하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가진 아이, 낳은 아이를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아 산재법 얘기가 나오던데 산재와 태아가 붙으니까 좀 어색해요. 이게 뭡니까? 산재보상보호법 개정안인데요. 이 태아산재법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건강이 손상된 태아를 출산하게 되면은 이 자녀에게 보험급여 수급권을 인정하는 내용인데요. 네네. 예, 태아산재법 이전에는 산재보험법에는 근로자 본인과 그 유족만이 보험급여 수급권이 인정됐습니다. 아, 그러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산재법상 아이의 건강과는 관계없이 모든 게 근로자 중심으로 치료비나 그런 것들이 지급됐었단 말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태아산재는 이 노동자가 아니라 네. 그 출산한 아이의 건강 손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산재보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는 건강 손상을 안고 태어난 아이 본인이기 때문에 이 보험급여의 대상 및 뭐 청구권자가 아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네. 이 부분이 없었던 것이고 새로운 규정으로 산재보험법 91조의 12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해 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건 임신 중의 근로자라는 부분이긴 한데, 그죠? 예,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쨌거나 예전 법보다는 조금 더 발전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시행이 되는 겁니까? 네, 이미 1월 12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주요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 손상 자녀라고 이제 법으로 명칭을 정하고 있는데요. 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라든지 출퇴근에 재해를 당하는 경우라든지 그리고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 이 업무상 재해로 봐서 산재 적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그 건강 손상 자녀를 근로자로 봐서 보험급여 청구권도 인정하고요. 그 자녀는 요양급여, 장애급여, 그리고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아주 의미가 있네요. 사실 모체와 태아는 한 몸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누구보다
건강에 대해 아주 세심하게 챙겨야 할 존재인데 생명의 존엄성 면에서 아주 지밀보한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법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어떤 법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지 살펴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는 뭐죠? 네, 태아산재법처럼 그 약자를 위한 법안들입니다. 오늘 법태량 주제는 경제적 약자를 구하라입니다. 경제적 약자 하면 작은 영세상인을 주로 떠올리는데요. 요즘은 소비자도 약자가 됐습니다. 사실 소비자는 왕인데 이거 참 과연 어떤 분이 경제적 약자를 지키기 위해 나서고 계실까요? 그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만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네. 만 명의 개별적 동의를 다 얻어야 돼요. 그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좀 간편하게, 편리하게 한 번에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기준 자체에 대해서 세배 배상 또는 이득 중에서 큰 것.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흔들릴세. 도봉의 듬직한 나무, 단짝 같은 도봉의 아들 오기영 의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곧 설입니다. 경기가 이제 좀 안 좋아서 많이들 좀 이렇게 분위기는 다운돼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래도 뭐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올해 한 해 힘듭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함께 좀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서로 지혜롭게 살아갈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설은 보통 어떻게 보내세요? 주로 동네에 있는 분들이랑 네. 등산을 하거나 아, 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분들과 네. 이제 좀 조촐한 자리를 좀 갖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보니까 여기가 쌍문동과 이제 방학동 등지라서 도봉산, 예. 북한산, 요게 이제 그쪽에 둘러싸 있죠? 저희가 특히 도봉동이 바로 도봉산 아,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쌍문동은 이제 둘리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둘리의 고향. 아시는 분은 아시고 예. 잘 모르시는 분도 아니, 여기 있지만 역 가니까 역사에 둘리를 막 전시해놓고 장난 아니에요. 여기 이름이 둘리역이에요. 네. 어쨌든 이제 변호사 출신이신데 네. 이력을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어요. 왜냐면 사법 시험을 2번 보셨고 네. 합격도 2번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제가 그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었습니다. 아, 예. 집행유예 2번 받았는데 예. 그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이 더 경과되어야 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게 그 당시에 대통령령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기간이 마치기 전에 저 2차 합격하고 2차 합격한 해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예. 면접 볼 수 있는 자격은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 1, 2차 합격 무효하고 다시 또 1, 2차. 다음에 1, 2, 3차 다시 봤습니다. 야, 이거 너무 억울하겠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러면은 그런 그 집행유예 기간 같은 거는 생각 안 하고 시험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저희가 좀 무대에 보였죠. 그래도 아. 민주화운동 뭐 관련해서 복권해 주겠지라고 했다가 이제 복권에 대한 막연한 주관적인 개인적인 기대만 가지고 그래서 한 번 더 봤습니다. 1, 2, 3차. 그래서 또 연수원 나오셔갖고 대형 로펌에 계시다가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 가셔서 또 거기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하시고 예. 그다음에 또 중국으로 가십니다. 이게 뭐라 중국으로 해야 되지? 가셔서 또 거기서 또 대형 로펌에서 있는 대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아. 그런데 북한의 개혁 개방이 그 당시 화두였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개혁 개방을 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로펌에서 미국 보내주니까 한 1년 공부했죠. 본래 미국에서는 그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는 자국법이 있어요. 그걸 좀 알아야
개혁 개방에 대한 어떤 메커니즘 기업들이 컨설팅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잠깐 자료 봤었고 그런데 북한의 개혁 개방 그날 80년대 후반부터 네. 쭉 해왔던 걸 보면은 중국 걸 많이 카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회 있으면 중국 한번 그러니까 가봐라. 원조는 중국이다. 가봐라 해서 중국 가서 자료 보려고 갔다가 아. 중국 간 게 이제 핑계가 돼가지고 네. 이제 로펌 내에서는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또는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 할 때 이제 중국 기업을 자문한 건 한국 기업을 자문한 분. 그 전문 변호사가 또 되신 거네. 이제 그쪽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 그죠. 아무튼 글로벌하십니다. 예, 예. 정치에는 뜻이 좀 원래 있으셨던 건가요? 남북 관계에 대한 관심은 네, 좀 네. 계속 있었을 거예요. 예. 뭔가 좀 풀 수 있는 걸 찾아보자. 그래서 한중 관계에도 이제 관심이 확장이 됐던 거고. 근데 저는 한미 FTA와 또는 한중 FTA를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그 당시 그런 데 대한 역할들 있으면 하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야당이 이제 민주당에 들어왔죠. 그게 계기가 돼서 이제 원외 지역위원장으로 출마해서 한번 떨어지고 4년 동안 원외 지역위원장 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 네. 주민 선택을 받아서 네. 또 기회가 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로 이제 입성을 다시 하셨네요. 예. 국회 입성 후에 일은 좀 어떻게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됐습니까? 국회에서 제도개혁과 관련된 고민들을 네. 그전에 몇 가지 했던 것 중에 이제 와서 바로 설득하고 할 걸로 생각을 했었지만 네.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공간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 반대를 설득하면 실제 실현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히 야당만 설득하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또는 여당만 설득하는 문제도 아니고 네. 그 뒤에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각 집단의 이해관계 조정이 합의가 이르렀을 때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이후에 설명드려야 될 법들이 네. 바로 그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되는 법이라 네. 이게 참 설득 과정이 참 지난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이해관계, 변수 이런 게 굉장히 많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21대 국회 들어오셔서 예. 가장 의미 있거나 보람 있었던 입법 활동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제가 법안을 발의한 건 아닌데 네. 저 공정경영 3법이라고 해서 네. 문재인 정부에서 좀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그다음 상법, 지배구조에 관한 것, 그리고 금융그룹 감독에 관한 법. 뭐 세 개를 합쳐서 공정경영 3법이라고 했고 네, 네. 저는 저희가 발의했던 징벌배상 집단소송을 포함해서 5법을 하자라고 했는데 당내 동의를 못 얻어서 3법으로 줄었네요. 줄었습니다. 그게 지난 기간 중에 제일 아쉬운 내부 설득 실패 그 네. 지점이고. 예. 근데 이 새 공정경제 3법 자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경제 주제로서 실제 이루어낸 유일한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비판할 점도 있지만은 의미가 있었다고 저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오늘 오기영 의원님과 함께 얘기해 볼 법안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기영 의원님이 추구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법안들 뭘까요? 전 팀장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기영 의원님의 경제적 약자를 구하라.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소액 다수 피해자에게 힘을 집단소송법입니다. 네. 이게 아까 그 공정경제 5법. 예, 그러니까 공정경제 5법에 이게 들어갔어야 또는- 된다라고 예. 하신 법안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법안. 예, 집단소송법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집단소송법이라고 하는 게 이 소액 다수 네. 또는 소액이 아니라도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면 예, 예, 예. 그 다수의 피해자가 소송 절차를 좀 간편하게 편리하게 한 번에 대리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지금은 10,000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네. 그러면은 그 중에 대표 당사자라고 하는 분이 나서가지고 10,000명의 개별적 동의를 다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지 않으면 실제 우연히 접촉했던 사람 그리고 그 속에 동의를 얻었던 사람 몇 명만 할 수 있군요. 5,000명이 될 수도 있고 100명이 될 수도 그러니까.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만 이제 대표해서 소송을 하고 그 결과가 그 사람들만 결과를 끄게 되는 거죠. 이게 갖고 있는 이제 맹점 중에 하나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 100억 정도의 피해를 입혔는데 한 30억, 20억만 배상해도 나는 퉁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행위를 또 앞으로 또 할 수 있는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액다수 피해자를 위한 것들이 필요하고 예. 그 특히 이제 소액다수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이 변호사 비용이든 절차 비용이 세면은 포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주로 발생하는 게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분쟁들. 해킹당해서 그 유명한 기업들이나 또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데이터가 있었는데 갑자기 유출됐어요. 자기도 실수로. 그런데 이게 손해배상이 30만 원 될까? 100만 원 될까? 이게 뭐 1,000만 원 넘어가면 소송할까 말까인데
뭐 100만 원, 몇십만 원 하면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자기가 상한 책임을 안 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반복되는 겁니다. 증권 집단소송법은 이미 제도가 돼 있습니다. 네. 한 10년 이상 됐고 네. 뭐 시세 조정이든 네네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네. 집단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오. 그런데 증권 주식 관련 집단 소송이 아닌 다른 불법 행위 네. 이런 경우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 그래서 증권 집단 소송법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네네. 그런 제도로 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발의했던 집단소송법의 취지이고 실은 2020년 가을에 네네. 법무부에서 그 유사한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네. 입법 예고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 해 겨울에 또 정부도 법안 발의를 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증권 분야만 집단소송법이 적용이 된다. 이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러면은 집단소송에 대한 정의부터 좀 정확하게 좀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소액 다수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거든요. 집단소송이라는 게 네. 일단 다수의 피해자가 하나의 불법 행위로 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동시에 네. 판결을 얻으면 그 효과가 다 적용되는 이게 그냥 집단 소송이다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에서 예를 들어 판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판례에 준해서 똑같이 판결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 명이 다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 한 사람이 거기에 대해 승소를 했을 경우 똑같은 결과를 적용하자. 이렇게 이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제가 실제 저 피해자 사례, 네. 제가 피해자이기도 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 바 시험이라고 그러는데 네. 변호사 시험을 네. 예. 볼 때 네. 변호사 시험과 관련된 어떤 강의 자료를 받습니다. 1,몇백 불 정도 돈을 주고 그 강의 자료를 받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바시험 관련된 서류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 집단소송이 발생했고 예. 집단소송이 이겼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얼마 찾아가라고 통지가 오더라고요. 몰랐는데 전혀. 아니,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그 통지를 받았고 예. 그 수표가 이제 그 실제 배달이 됐어요. 얼마 받으셨어요? 1,000불 뭐 정도 됐나? 아, 그러니까 처음에 냈던 금액을 그대로 돌려받으신 거네요. 아니, 다는 아닌가 봐요. 아, 다는 아니에요. 일부를 예, 받았습니다. 예. 저는 그러면 그것이 미국 전역에서 그 바시험 본다고 하면서 관련돼서 그 자료를 사봤던 예. 강의를 듣고자 했던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그중에 몇 명이 대표 소송을 했고 그 대표 소송 결과로서 이제 소송이 이긴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자들까지 통계를 아마 자기가 냈겠지만 피해액이 얼마다, 뭐 어디까지 배상해야 된다. 그래서 그 뒤로 의무적으로 배상을 하더라고요. 만약에 저보고 그 당시에 너 이거 했으니까 소송해라 그러면 저는 절차 비용이 더 컸기 많이 들죠. 때문에 예. 예상된 비용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송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갖고 있는 효과는 뭐냐면 예. 가해 회사 내지는 이제 실수를 했던 회사 입장에서는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한다라는 데 대한 분명한 내부 준칙이 쓰지 않겠습니까? 반복되지 않는 거죠. 그런 행위들이. 그래서 이 집단 소송 이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로 경험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 조항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지 않으셨을까 하는데 이 변호사 강제주의 조항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피해자임 없이도 이 소비자 권익 단체 활동자에게도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했는데 이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통상 변호사가 이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 있지만은 이게 소송이 복잡해지면 이제 법원에 개입하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다음에 그 절차에 따라서 쟁점들을 정리를 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무수히 많은 보이지 않는 집단 소송을 할 때 집단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또는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서류를 내지 않은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 보호할 수 있는 역할 주체로서 대표 당사자 그리고 대표 당사자와 함께하는 변호사 이런 의미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이제 그런 제도를 제안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과정은 대표 당사자의 선정이나 또는 변호사의 선정 과정은 이제 법원이 감독을 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문제식입니다. 네네네. 자, 여러 소재기에 대한 절차상의 내용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걸 것 같아요. 증거 개시 제도. 그죠? 네. 이게 이제 뭔지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소송법의 네. 내용으로 증거 개시 제도의 일부를 좀 넣었습니다. 요즘 유명한 포렌식이라는 거 아십니까? 네네네. 포렌식이 바로 증거 개시 제도를 민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로는. 포렌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실관계와 관련된 모든 전자적 기록이 그대로 그냥 딱 그 박혀 있는 거잖아요. 녹음, 예, 녹화, 예. 전자적으로 기록화돼 있고 예. 그걸 누구든지 가져오면 네. 사실관계를 조작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증거 제출 명령이나 디스커버리죠 그런 거라는 겁니다. 이 당신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제출해라. 숨기지 못한다. 그리고 있는 게 확실한데 만약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사실인 걸로 인정해주겠다. 이게 이제
이 디스커버리 제도의 취지, 실제 제도 요체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걸 하면 예를 들어보면 가습기 살균제에 어떤 게 독성이 있는 건지 그 제조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피해자인 소비자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실제 사실관계를 모르는 거죠. 예. 모르는데 이러이러한 자료가 있을 테니까 내놔야 된다. 내놓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설득을 하고 또 법원이 제출 명령을 하면 그래서 그걸 판단해보고 사실관계가 그러네라고 확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입증의 부담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이거 숨길 수가 없으면 나서서 화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고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래서 가습기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 특별법 내에 그 문서 제출 명령, 증거 게시들을 약간 좀 한국법적으로 변형해서 그 조항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이 부분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진화들이 좀 더 포괄적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 전체적인 증거 게시도까지는 되고 있지는 않아서 이게 일반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시도를 한번 해보려는 거죠. 네네. 자, 뭐 의원님께서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기대 효과는 충분히 저희가 어느 정도 있겠다. 그 부분 이해가 되는데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이제 반대로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네. 징벌배상 집단소송 또는 이제 그 당시에 공영제 5법에서 입법이 빠진 이유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계속. 아주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주로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네, 네. 소송 남발하면 그에 대한 분쟁병이 이제 경영에 반영이 돼야 되니까 부담스럽다 이런 이야기인데 네, 네. 증권 집단소송법이 지금 시행된 지가 10여 년 됐는데 실제 13건인가 14건인가 이 정도밖에 소송 제기가 안 됐어요. 남발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게 평가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 증권 집단소송법의 사례가 보여주고 있는 거다. 원고 적격이라고 표현되죠. 지분을 몇 프로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분쟁 금액이 얼마가 돼야 된다. 네, 네. 그리고 실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원고가 부담해요. 원고 부담이죠. 예. 그러니까 질 것 같으면 그러니까 처음 안 시작할 하겠죠. 때부터 예.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될 만한 사건을 하는 거고 될 만한 사건이지만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집단소송 지면은 피해가 크기 때문에 네. 끝까지 싸웁니다.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고려가 돼서 소송 남발이 그렇게 심하지 우려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발생하지 않더라. 네, 네. 근데 그 외에 이제 다른 건도 있을 수 있겠죠. 모든 분야에 이제 적용할 거냐, 아니 분야별로 좀 확대할 거냐에 대한 사회적인 토론을 할 수 있지만 소송 남발이란 그 이름으로 이런 이제 문제식 자체를 그냥 무조건 반대하는 거 좀 과민 반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도덕 경영이라는 좀 개념이 좀 추가가 될 것 같고요.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권익 보호 차원에서 아주 의미가 있는 법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오기영 의원님의 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경제적 약자를 구할 두 번째 법안은요. 악의적 불법 행위엔 더 큰 배상을 징벌배상법 제정안입니다. 네. 앞서 집단소송법 얘기를 했는데 취지면에서는 앞선 그 집단소송법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예. 제가 이걸 세트로 해서 예. 이제 소비자보호 3법이라고 주장도 하는데 네네네. 징벌배상, 집단소송, 예. 증거개시 이걸 소비자보호를 위한 3법이다. 예. 경제약자보호 3법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개념 정의하고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네. 어, 그 징- 공정경제 3법과 맞서는 개념으로. 이제 좀 차원을 달리해서 우리 국민들과 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한번 그러니까요. 했으면 좋겠다 해서 실제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국회에서 한번 했습니다. 밀고 계시네 지금 계속. 예, 밀고 있는 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집단 미국의 집단 소송 중에 이제 다카타 에어백 사고에서 이제 미국의 집단 소송이 최대한 500만 달러 달하는 배상액이 나왔던데 네. 우리도 이 정도로 좀 배상이 올려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아까 지금 증거개시 또는 집단소송과 연동된 건데 네. 기업은 그 행위로 인해서 얻게 되는 이익이 있어요. 가습기 살균제를 팔았으면 뭐 가령 100억의 이익을 얻었다. 예. 그런데 분쟁 비용으로 이렇게 퉁퉁퉁 치고 나니까 30억이면 끝난다. 어.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0억이 남는 거죠. 그렇게. 70억이 남는 예. 거죠. 이게 저희는 목적이 징벌배상은 70억까지 내라 이거예요. 모든 피해자가 입은 손해의 이제 몇 배 또는 이제 전체 그 기업이 불법 행위 그것도 일반 실수인 것이 아니라 악의적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득을 하나도 가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징벌적 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익이 아니라 편취다. 그걸 용납하면은 그런 악의적 불법 행위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회적 시스템으로 좀 나가보자라는 네, 문제십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법률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징벌적 배상이 되는지를 좀 확실하게 해두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이 징벌적 배상 책임이 대상이 되는 그 행위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의로 또는 이제 중대한 과실, 거의 이제 고의에 준하는 그러니까 알면서도.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그러면 악의적 불법행위다. 그리고 악의적 불법행위라면은 그러면 그로 인한 책임을 이제 그 기업이 좀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요 초점 중에 하나가 이제 회사 조직에서 회사 직원 개인이 일탈행위면은 그 회사가 지는 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회사의 악의적 불법행위라고 볼 거냐, 개인 직원의 일탈이냐. 악의적 불법행위라고 볼 거냐, 네. 구분해야 되고 네. 요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제도적 진화 또는 이제 판단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서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과징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과징금이 행정벌이죠. 예. 행정벌인데 보통 그 매출액의 몇 프로씩 합니다. 뭐 3%, 5%, 네네. 10%. 그 매출액을 계산할 때 그 관련 매출액 또는 전체 매출액 뭐 이런 기준으로 해서 되게 세요 이게. 근데 그런 컨셉은 이득보다 더 센 표현들이 있는데 지금 징벌배상이라고 하면서 이득을 한도로 하는 것 자체가 종래에 있는 과징금 제도에 비해서 그렇게 이상한 제도는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보배상이라는 거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전보배상이라는 네. 것은 그냥 표현이 한자로 쓰니까 복잡해 보이고 뭔가 네, 있어 보이는데 네. 뭐 일반적인 손해배상입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 이게 네, 똑같은 말인데 같은 저희가 말인데 제작진이 이렇게 꼭 써놓은 전보 거구나. 배상이라고 한 거를 제가 바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보배상이라는 용어 자체는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네. 이제 보통 완전배상, 전보배상 용어를 이제 그렇게 쓸 뿐인데 네네네. 야, 이거 이제 법률 용어는 굉장히 어렵네요, 진짜. 그래서 예. 괜히 외국어 같아요. 지금 오늘 저 기본 초안이 외국어처럼 써 있어서 네. 이거 괜히 또 편안하게 예. 이렇게 바꿔주고 계시고. 자, 그러면 그 징벌 배상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딱 선정하신 게 있나요? 제가 기준 자체에 대해서 세배 배상 또는 이득 중에서 큰 것. 불법행위를 했어요. 불법행위는 다양합니다. 잘못된 제품을 일부러 팔아 사람들이 죽거나 다친 경우.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이득을 얻게 되면 그거 다 토해내라. 또는 이제 그 피해자들이 피해자가 100명이다 또는 500명이다. 그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1인당 100만 원씩이다. 뭐 곱하기 3을 한든지 그 금액을 비교해서 큰 금액은 토해내라. 뭐 이런 게 이제 징벌배상인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피해자가 종래 민사소송법상 네. 그 100만 원씩이다. 100만 원만 합쳐서 하면 그건 일반 배상입니다. 그렇죠. 굳이 지금 징벌배상 논의 안 해도 네. 현행 제도에서 풀리는 겁니다. 예. 이익금 전체만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넘어서서 그건 아니죠. 넘어서자는 것보다 그건 없어요? 이제 한계는 이익금까지. 이익금까지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둘 중에 예, 큰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딱 이제 확실해지네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네. 20개 좀 넘게 많은 개별 법안에 3배 배상은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개별법으로 시행이 돼서 네. 그냥 약간의 민사벌처럼 이제 네, 되고 네, 있는데 네, 네. 좀 진화가 더 돼야 된다. 일반적으로 더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나쁜 기업에 대한 그 경각심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또 기대하는 어떤 효과들이 있으십니까? 과징금이 있고 형사벌이 있는데 하도급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은 하도급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벌 벌금을 200만 원, 500만 원 부과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똑같이 과징금도 부과가 있어요. 만약에 징벌배상을 하게 되면 이런 제도는 좀 더 완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민사 서로 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을 다 형벌로 처리하는 게 맞냐. 그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제도 설계에서 의미가 있고 그렇다면 민사 징벌이 좀 진화가 되면 형사벌은 좀 더 완화될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 규제개혁의 방향이기도 네네. 합니다. 예. 자,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안들. 하지만 또 굉장히 그 범위가 굵직굵직한 큰 그런 내용들을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과연 세 번째 법안은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기영 의원님의 경제적 약자를 구하라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법안입니다. 대형 플랫폼 불공정 거래 차단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입니다. 네, 이것도 굵직굵직한 그런 법안이네요. 작년부터 이제 아주 핫한 법안입니다. 일명 온풀법입니다. 그죠? 예.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온라인 플랫폼은 네. 다 아십니다. 네네. 미국에서 뭐 페이스북, 네네네. 아마존, 예. 애플, 예. 뭐 이게 가파라고 이야기해서 구글까지 해서 네, 구글. 그런데 그런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네.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데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게 되면 그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지금 현행 공정거래법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나은 진화된 규제 방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건 기본적으로 규제법입니다.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건데 규제 필요성 관련된 사례들이 대한민국에서 몇 번 나왔습니다. 하나가 PB 상품. PB 상품이라는 게 자체에서 프라이빗 브랜드, 예, 자체 브랜드죠. 브랜드 상품을 예. 생산하는 건데 네. 플랫폼에서 온갖 사업자들이 와서 영업을 하는 거 보니까 저 상품 잘 팔리더라. 네. 그리고 그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 네. 그 정보를 이용해서 네. 그와 경쟁하는 상품을 자기 브랜드로 직접 만들어 하게 되면 이거면 그 브랜드 그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사업자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PB 상품을 이용해서 정보를 잘못 이용해 도용해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PB 상품 개발 사업자와 온라인 플랫 운영하는 사업 부문은 정보의 교류를 하면 안 된다. 분리해라. 이게 이제 정보 교류 차단에 관한 것이고요. 만약 이게 실질적으로 더 문제가 있다. 그럼 네. 조직을 분리해라. 차라리 독립된 회사로 해야지. 이걸 같은 회사 내에서 해버리니까. 오른손 왼손 서로가 네.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네.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면 두 번째는 그 알고리즘 조작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네, 겁니다. 네, 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왠지 모르게 PB 상품이나 PB 상품과 유사한 또는 이상한 사람들은 계속 상위에 랭킹돼서 네. 소비자들에게 보이고 네. 그다음 내가 입점했던 그것은 계속 밑바닥에서 하위. 안 보이고 네.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알고리즘 조작이 있는 거 아닌가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되게 애매한 게 이게 진짜 알고리즘에 의한 건지 알고리즘을 조작한 건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는 검사하고 풀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논의되거나 유럽에서 논의되고 있는 제도적 변화의 흐름은 온라인 플랫폼을 유지하는 관리하는 사업자는 지금 온라인 플랫폼 자체의 이해와 충돌되는 PB 상품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분리해라. 아까 정보 차단하든지 또는 조직적으로 분리해라. 이게 이제 입법의 한 트렌드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주요 메이저 사업자들 대상으로는 그런 걸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플랫폼 속에서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통해서 보호하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류 차단 장치 이렇게 있겠고 보복 금지 이런 것은 뭔가요? 이게 이제 어떤 것에 대응할 때 이제 네. 그 보복 장치가 많이 있겠죠. 네. 이게 문제 제기하는데 문제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밉다, 미우니까 너 뭐 안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보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하나 유형화된 표현입니다. 네. 여기 이제 해당되는 그 규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셨죠. 그래서 요 지점이 네. 작년 입법 논의하면서 논쟁된 지점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주로 핀테크 업체들 또는 각종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50억만 넘어도 매출액 기준에서 네. 50억만 넘어도 다 규제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이 현업에 있는 분들이 많은 문제지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죠. 예. 막 이제 커 나가는 스타트업 입장에서. 네. 이러다가 계속 뭐 분쟁이 휘말리는 거 아니야, 규제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일단 이 제도에 대해서는 주로 메이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대한민국 다 할 만한 그런 데 중심으로 일단 좀 진행을 해보고 네. 그 속에서 사회적인 좀 수용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회적 필요성을 가지고 좀 더 확대해 나가는 게 어떨까라는 문제식으로 이제 매출액 기준 뭐 이렇게 몇 가지 거래 기준에서 3조 5천억 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일단 제안해봤습니다. 이 논의는 토론회 좀 진행 과정을 통해서 네. 어느 정도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야 되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법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즉, 금융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수단이기도 하고 공적인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금융회사 내에 특정 부서에서는 어떤 PB 상품 투자를 한다든지 펀드를 판매하든지 이런 사적인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수익 창출을 위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럼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네. 약간의 업종을 뛰어넘는 정보 교류가 있을 수 있잖아요. DB를 활용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 적절하냐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온라인 플랫폼 사업 부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팀, 그다음 PB 상품 개발하는 팀, 이쪽에서 갖고 있는 그 매출액과 여러 가지의 노하우들이 있을 텐데 코스트 분석이 다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정보를 여기다 갖다 이용한다. 그러면 여기 편하게 하겠죠. 땅 짓고. 예. 그런데 알고리즘 조작까지 많이 들어가면 네. 자기 PB 상품 올라가고 이건 뒤로 빠지고 그 순간에 이 기존 자가 가지던 모든 사회적 관계, 수익이 이전되는 거 아닙니까? 폭력이지, 폭력. 그러네요. 네, 그런 걸 막자. 예. 자, 지금 이제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 네. 이제 가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중요한 게 불공정 행위가 그럼 과연 무엇이냐? 이 규정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정확하게 이거를 규정을 해놔야지
뭐 처벌하든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표현이 되게 어려운 표현이고 그러니까요. 어떤 답을 일률적으로 하기보다는 과정적으로 예. 차단하는 주제입니다. 아,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대한 유형이 있고 그 유형을 개별 사례별로 적용했던 판례들 또는 공정거래 신결례가 그렇게 누적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불공정 거래행위다.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온라인 플랫폼 비즈니스와 관련된 걸 좀 더 진화시켜서 구체시켜보자 정도의 이제 문제식이라고. 자료는 충분하다. 불공정에 대해서. 예. 물론 개별 사안은 늘 논쟁적입니다. 네. 증거가 있으면 불공정하다 입증이 되는 거고 증거가 없으면 이제 묻어졌던 것들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더 개입을 해서 확인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그 공정위가 개입해서 이런 부분을 확인한 뒤에 또 이 제재 조치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기존에 있었던 것처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과태료, 과징금 또는 이제 형사벌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스킴으로 이제 구조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좀 더 논의를 할 수 있으면 조직 분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명령까지 할 거냐. 아마 여기까지 좀 논의할 수 있으면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 이건 뭐 논의 사항이라든지 사회적 합의돼야 될 부분들이 꽤 있네요, 그죠? 앞으로. 미국은 네. 실제 많은 회사들을 분리를 시켰어요. 네. 독점을 하는 네. 경우에. 아. 그게 독점이 가지고 있는 폐해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뭐 공정 경제를 위해서 뭐 필요한 법이라는 게 너무 느낌이 와닿습니다. 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이제 가져올 효과는 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제 얼마나 피부로 느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 개선 효과는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하는 분들이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자체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누리는 거고 그다음에 별도의 사업을 통해서 할 것은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아닌 그 온라인 플랫폼 활용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더 시스템의 신뢰도가 높아지지 않을까요? 공정한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러네요. 그런 믿음이 생기지 네, 않을까요? 믿음과 신뢰가 쌓이겠네요. 그럼 억울함이 많이 없어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건전한 어떤 토양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기대감을 해봅니다. 가져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기영 의원님의 세 가지 법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보니까 쭉 뭐 경제적 약자를 구하고 보호해야 할 조치들이 이제 쭉 나열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충분하게 설명을 하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오늘? 대략적인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아니 제도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어려워. 복잡한 논의여서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예. 더 들어가면. 아니 그래서 좀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원고를 안 보시더라고요. 원고가 복잡해요. 네, 아니, 편안하게 예.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좋았습니다. 예. 네, 오늘 방송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편안하셨어요? 예, 소감 좀 여쭤보고 싶네요. 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기에 예. 되게 어려워하는 주제여가지고 예.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편하게 예. 있는 그대로 좀 전달이 잘 될까 예. 그게 좀 고민이 되는데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이 포맷이 예. 좋긴 합니다. 괜찮죠? 예. 예.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 새해 덕담과 함께 향후 입법 계획도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새해 많이 힘듭니다. 네. 그러나 늘 희망을 갖고 또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하면서 올해 힘차게 갔으면 하는 바람 기대하고 또 기도합니다. 올해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관련 이제 공정거래 관련 제도들의 좀 개선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가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급적 개헌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인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줄지 궁금합니다. 제도가 정치가 우리 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데 하나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다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의원님 설명을 듣고 제가 좀 어렵게만 생각했던 집단 소송이라든지 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굉장히 또 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게 한다면서 기사들도 좀 이런 법들에 맞아요. 대해서는 네. 좀 너무 과격한 법이다라고 했는데 네. 의원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증거개시 제도를 통해서도 네. 충분히 사전에 미리 합의하게 되면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있어서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안전한 기업 활동 그리고 안전한 소비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는 완전히 설득됐거든요. 네. 소비자 보호 3법 추진 앞으로 좀 더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사실 피해보고 있었지만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일들 이런 거 사실은 법안 만들어주시고 처리하는 게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될 때까지 예. 밀고 나가주시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형이신 것 같아요. 오기형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드디어 이제 오늘 바쁘신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 때문에 속쓰는 분들의 속을 시원해야 되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궁금법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가 하루 24시간 동안 손에서 떼놓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스마트폰. 지하철 타잖아요. 아무도 누구를 안 쳐다봅니다. 스마트폰 다 떠있다. 이 광경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두 분은 스마트폰 많이 씁니까? 많이 쓰죠. 그리고 네. 스마트폰이 뭐 내가 특정 앱을 사용하면은 그 앱 사용 시간까지 다 측정을 해주는데 뭐 지난주에 비해서는 얼마 덜 썼다. 뭐 이런 네. 것까지도 알려주더라고요. 내가 스마트폰을? 네. 나 그거 못 봤네. 그래서 네.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더 깨닫게 됐어요. 네. 하루에 몇 시간 했어요, 전 팀장은? 뭐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도 보니까 2-3시간씩 쓰는 것 같던데. 2-3시간밖에 안 쓴다고요? 예. 되게 조금 쓰네. 그 적게 쓰는 거예요? 예. 나는 이상하게 늘던데 뭘 이렇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마트폰 이게 불만이 있는 게 예전에는 보조 배터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백업 끼고 하는 게 되게 좋았는데 이게 일체형으로 만드니까 나는 너무 불편한 거야. 그건 맞죠. 그래서 이제 아예 네. 충전 보조 배터리를 이제 가방에 넣어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맞아. 계시고. 보조 배터리를 또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충전기 자체를 들고 다니면서 진짜 틈 날 때마다 전기 꽂을 때 있으면 꽂아가지고 네. 이제 콘센트 있는 곳에서 충전을 하시곤 그러니까. 하죠. 그래서 네. 콘센트 찾느라고 눈 벌게 가지고 돌아다니는 분들 많아요. 어디 가면은. 예. 네. 자, 이거 오늘 사연이 충전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출발합니다. 자기야, 아우 여기 너무 요즘에 인별그램에서 뜬 핫플이야. 우리 저기 하자. 와 여기 진짜 좋다. 아니 역시 우리 자기는 모르는 게 없어. 이렇게 핫한 카페는 또 어떻게 알았어? 자기랑 오려고 궁금이가 찾아봤지. 자기야, 궁금이는 감귤 스무디 먹고 싶으니까 사다 주세요. 아 그럼 내가 감귤 스무디 사올게.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자기. 지난주에 클럽에서 만난 썸남한테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어머, 배터리가 없잖아. 빨리 충전하고 통화해야지. 충전기 가져오길 잘했다. 자기야 감귤 스무디 사왔어. 자기야 그런데 또 충전해? 아니 나랑 같이 있어서 연락 올 때도 없는데 충전을 왜 그렇게 열심히 해? 엄마가 워낙 걱정을 하시니까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고 순진하기만 한 궁금이가 너무 걱정되시나 봐. 하긴 우리 궁금이가 워낙에 아가아가하니까 걱정 많이 되시긴 하겠다. 그럼 우리 궁금이 아늑하게 저기 방처럼 되어 있는 테이블로 옮길까? 안 그래도 궁금이 좀 치운데. 그럼 그럴까? 궁금 씨는 카페에서 자신의 핸드폰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 충전을 하다가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옮긴 자리에도 충전기가 꽂혀 있었고 그것을 가방에 챙겨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일은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따르르릉 따르르릉. 네, 알고 보면 커피숍입니다. 어제 그 커피숍 갔다 온 사람인데요. 제가 어제 핸드폰 충전기를 놓고 왔거든요. 제 충전기 거기 있죠? 그 맨 끝자리 방처럼 생긴 테이블에 앉았었는데. 잠시만요. 끝자리에 핸드폰 충전기 없는데요? 잠시만요. CCTV 좀 보고요. 아까 그 자리에 앉은 손님이 가져가시는데요? 깜빡하고 무심코 가져가신 것 같아요. 뭐? 무심코? 난 그런 건 모르겠고 내 충전기 가져간 그 사람 당장 고소할래요. 그렇게 하세요. 궁금 씨가 무심코 가져간 핸드폰 충전기의 주인은 전날 카페에 방문한 손님이었고 손님 태랑 씨는 궁금 씨를 절도죄로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궁금 씨, 카페에서 핸드폰 충전기 절도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절도요? 저 정말 억울해요. 절도라니요. 처음에 카페에 와서 제 충전기를 계속 충전했고 저는 자리를 옮기면서까지 제 충전기를 같이 들고 온 줄 알고선 가져간 거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엔 원래 궁금 씨 충전기와 절도하신 충전기 기종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남친이랑 꽁냥거리도 바쁜데 충전기 기종 확인할 틈이 어디 있어요? 진짜 아니라고요. 그럼 충전기 가져가고 한 달이나 지났는데 본인 게 아닌 걸 알았으면 다시 카페에 갖다 줘야죠. 왜 경찰에서 전화 올 때까지 가만히 있었어요? 아이고, 갖다 주긴 뭘 갖다 줘. 내가 충전기 그거 잘못 갖고 온 게 그게 도둑질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금두꺼비를 가져온 것도 아니고. 생각해서 잘못 갖고 왔는데 이게 무슨 도둑질이에요? 난 억울해. 어디서?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있었던 일입니다. 신변이 있었던 일인 것 같아, 신변이. 화가 많이 나시네. 예. 자, 이번 사연도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저도 한번 착각해가지고 카페에 갔더니 꽂혀있는 충전기가 있는데 내 거를 꽂았었거든요. 근데 내 거 꽂은 거를 놔두고 남의 충전기를 가져갈 뻔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충전기 여러 개 있으니까. 맞아요. 헷갈리더라고 이게. 맞아요. 예,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절도죄로 고소를 당하게 됐는데 억울할 만합니다.
저는 이게 궁금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니 이거 뭐 네. 고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네. 이번 사연에서는 이제 경찰이 궁금 씨의 그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왠지 궁금 씨가 좀 불리할 것 같은. 느낌이 쎄해요. 아, 좀 쎄한 느낌. 자, 요거 아까 신변이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네. 판결이 어떻게 났어요? 이 사건 실제로 네. 카페에서 있었던 일인데 네.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 충전 단자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의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안 꽂으면 안 꽂아지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잘못 갖고 왔네. B 타입, C 타입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텐데 예.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예, 예. 갖고 있었잖아요. 예. 경찰은 이상하다. 이거 일부러 안 갖다 놓은 거다. 그래서 궁금 씨는 결국에 네. 사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됐어요. 절도죄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 씨가 진짜 정말 모르고 가져간 거라면 사실 아무리 기소유예라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좀 억울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네. 내가 모르고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내 게 아니에요. 아니야. 예를 들면 충전기 단자가 네, 다르면 내 게 아니라는 거 알 수 네,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다 주지 않고 갖고 있으면 네. 이거는 범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범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던 순간에 알게 됐는데도 가지고 있었다. 네, 그러면 이거는 횡령죄가 되거든요. 이건 절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가지고 올 당시에는 내 건지 알고 넣었는데 이게 내 게 아닌 거 알았을 때 돌려주지 않고 에이씨 그냥 가져야지. 횡령이야? 횡령입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절도죄와 횡령죄에 있는 이런 불법 영득 의사, 남의 거를 내가 갖는다라는 것이 불법 영득 의사거든요. 요것이 있느냐, 이것이 관건이에요. 어떤 범죄든지 범죄가 네. 성립을 하려면은 검찰에서 범죄 성립을 입증해야 유죄가 되는 건데요. 네, 네, 네. 절도죄는 뭐 형법 329조를 살펴보면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어이구, 또는 세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충전기 해봐야 10,000원도 안 해요. 뭐 그러게요. 근데 무슨 6년이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궁금 씨는 예. 이거 내 건 줄 알고 가져갔다.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아니 신변이 말한 그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는데 이 궁금 씨 말이 맞다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검찰이 기소를 해서 네. 재판에 가면은 난 억울하다, 난 무죄, 나한테 죄라니 무죄를 주장해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네. 재판 무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는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에? 좀 복잡해져요. 일이 커지네. 네, 일이 커집니다. 충전기 하나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예. 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는 내가 헌법상의 기본권이 침해됐다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건데 이렇게 내가 무죄인데 유죄라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이 나의 행복추구권 그리고 평등권 네. 그리고 내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재판 청구권을 침해했다라고 해서 헌법소원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 9명인가요? 네. 9명이잖아. 네. 충전기 하나 때문에 9명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거는 전원합의체고요. 그래요? 네, 네, 그런 거지. 후보가 있습니다. 네. 아니 아무튼 헌법재판소 판결은 어떻게 났나요?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네. 어쨌든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의 처분을 취소된다고 판결을 했는데요. 네. 요 불법 영득 의사, 궁금 씨가 정말 이거 내 거야라고 생각하고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본 거예요. 다행이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네. 어떻게 일단 판단한 거지? 증거가 있었어요. CCTV인데요. 네. 이 CCTV를 보면은 이 궁금 씨가 자리를 옮기고 이런가 얘기를 한 뒤에 네. 또 나갔다가 들어옵니다. 네. 나갔다가 들어왔다는 거는 좀 전에 있었던 일을 좀 까먹을 수 있었다는 뭐 그런 시간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다시 들어오는 길에 내 충전기가 꽂아 있는 건 줄 알고 빼서 소파에 둬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 건지 남의 건지 보자마자 발견해서 뽑아가지고 가방에 넣었다면 아마도 궁금 씨는 행동 형태가. 이거를 아마 자기가 가지려고 딱 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행동이 뭐 이것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지. 막 가지려고 몰래 가지려고 이런 게 그렇지. 아니라 몰래 가져가는 사람 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할수 있지. 왔다 갔다 하다가 맞아. 자연스러운 과정 속에서 가방에 넣었는데 경찰이 봤던 바로 가방에 빼서 바로 가방에 넣었다. 요 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신의 것을 착각해서 뭐 색깔이 같으면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네. 네. 아우 다행이다. CCTV가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은 결정적으로 네. 작용을 한 셈인데, 근데 아까 신변이 네. 얘기한 것 중에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기종이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이상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보지 않았나 보죠? 수사기관에서는 네. 이게 기종이 다르다라고 했는데 네. 다르다라고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다르다라고까지만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이 사진을 찍어서 그런 것도 없었어요. 아이고. 그냥 다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거는 수사기관이 유죄를 입증하기에 충분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면밀하게 수사하지 않은 채 피의 사실을 인정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잘못됐다. 이 수사 기록만으로는 뭐 불법 농도 기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기록의 처분 취소 결정했습니다. 야. 어쨌거나 결론적으로는 궁금 씨의 억울함이 풀렸으니까 다행입니다. 예, 근데 또 한 가지 깨달았어요. 충전기 하나를 가지고도 헌법재판소까지 갈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법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주에도 알찬 법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